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호모데우스 마지막 녹음을 하려고 해요. 3부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에 실험실의 시한폭탄, 중대한 분리까지는 했고 10챕터 의식의 바다랑 11챕터 데이터 교회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마무리쯤에 그래서 권한이 인간에서 초지능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종교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딱 그 신을 믿는 그런 종교라는 그런 협의의 종교가 아니고 뭔가 인간들이 바라보는 요런 식으로 종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무튼 그런 그 종교, 이념 어떤 것들로 가락이 타게 될까라고 하면서 마무리 졌죠. 그래서 그 새로운 종교는 아마도 실험실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경우에 사회주의가 이제 어떤 카인드 오브 종교였을 때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증기랑 정기를 통한 구원을 약속했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 종교는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가 될 텐데 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행복, 번영, 평화, 영생 같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지역은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살펴본다면요. 그리고 또 그 실리콘밸리는 아까 말한 그런 보상들을 사후에 이제 죽으면 그걸 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기술을 통해서 이룬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기술 종교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 종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인본주의, 또 하나는 데이터 교입니다. 이 데이터 교는 11장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술 인본주의는 그나마 인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여전히 창조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미래에 딱히 할 일은 없죠. 그래서 호모데우스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이란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모데우스는 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인간 본질적 특성은 남아 있으나 심신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신적인 심신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만 년 전쯤에 인지혁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지혁명이 뇌의 배선이 바뀌어서 번쩍하면서 사람들이 상하주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거죠. 신화를 믿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도시 제국 이런 것들도 건설하고, 결국에 원자를 쪼개고 달에까지 갔죠. 이런 게 이제 인지혁명을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한 번 더 바뀐다면, 이게 호모 사피엔스의 얘기인 거고, 한 번 더 바뀐다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인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 호모데우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새 영역에 접근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이제 기술 인본주의에 따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아마 가시광선 외에 자외선, 적외선 영역이 있듯이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인간의 마음도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표준 이하. 근데 이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서구에 교육받은 그리고 산업화된 좀 잘 사는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과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두 구역으로 현재 나누고 있는 셈인 건데 사실 이거를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죠. 누구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건가요? 전 지구인이 다 이거를 전 지구인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거를 인정하나요? 이들을 기준으로 만든 그 마음이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돼지가 그거를 인정할까요? 소나무가 그걸 인정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멀리 가진 않더라도 인간의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구촌 한 가족, 지구마을 한 가족 이 되기 전에는 아마 매우 다른 마음들이 존재했을 거다. 지금은 멸종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석기 시대의 사냥꾼의 마음, 신석기 시대 농부의 마음, 막부 시대 사무라이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들의 가치관, 그때 세상이 돌아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우월한 의식 상태를 추구해 오기는 왔었는데 전 근대에는 예를 들면 수도사, 도인, 무당 이런 사람들이 마음 탐험을 떠나 나섰죠. 그리고 이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근대 들어오면서는 평범한 사람을 이제 신성시하는 그런 무드로 바뀌었고 근대 이후에는 이런 마음 탐구에 나가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네안데르탈린 수렵 채집인이었죠. 이들은 사피엔스보다 뇌용량이 오히려 컸어요. 그럼 그들은 그 큰 뇌용량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래서 인간의 이제 그 선조 네안데르탈인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반향 정의로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쏴서 그게 돌아오는 그 전파 흔들림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잖아요. 그 느낌은 뭘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감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은 붉은 빛인데 박쥐에게 우린 눈으로 보니까 박쥐한테 사랑은 어떤 방향 정일까요? 어떤 떨림이 사랑의 떨림일까요? 이런 거 우리가 감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래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 거리에서 서로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가 되게 좋은 그들한 나름대로의 히트곡을 딱 부르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 달하는 고래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해요. 그런 그들의 그 마음 상태, 그 사고 방식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케빈 켈리가 쓴 책이 떠올랐고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이분이에요. 케빈 켈리라는 분이 쓴 아까 그 이네비타블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분이 와이어드 있잖아요. 와이어드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창업자 중에 한 분인데 되게 독특한 행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All Species Foundation이라는 거를 만드셨는데 이 재단에 사는 일이 뭐냐면 2015년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 마음을 탐구해서 분류하겠다라고 한 재단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냐. 2025년까지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지금 뭔가 그 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건 요런 재단도 만든 그런 아무튼 재미난 분인데요. 이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들여다봐도 재미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인에비터블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 리스트. 굉장히 다양한 마음 리스트. 뭐 이런 거죠. 드넓은 물리적 거리에 걸쳐 퍼져 있어서 빠른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초느린 마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네비터블 이 책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북리뷰를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책과 이분이 생각이 났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마음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미래에는 약물이나 유전공학이나 전자 헬멧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스펙트럼으로 가는 길이 아마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뭔가 좀 두려움의 냄새가 나요. 이런 그 기술 인본주의 그 다음 종교가 될 기술 인본주의를 따질 때 약간 뭔가 쎄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고치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상 심리학, 정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호모데우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근데 기술은 있는데 현재 마음의 지도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필요의 변화에 따라서 감각은 변화해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시인이 주요하게 쓰던 후각. 원시인 시대에는 후각이 되게 중요했어요. 전쟁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야 됐고, 토론장의 냄새도 맡아서 어떻게 이 토론을, 이 협상을 꾸려나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던 거죠. 생존에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웃의 냄새를 맡는 것보다 미분 방정식 푸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 냄새 맡는 능력이 우리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선택의 여지는 굉장히 많았지만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우리 주위를 분산하고 있죠. 집중 능력이 우리가 많이 떨어졌고 예전에 비해서 꿈꾸는 능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예전엔 꿈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원하는 꿈을 꾸는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도 많이 상실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거 냄새나 집중하는 능력, 꿈 능력 상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꾼으로 쓰기는 되게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이런 흐름, 기술 인본주의가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또 마음 잃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결국 인간다움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성이 될 거다. 집중력 헬멧을 쓰면 혼란과 의심과 모순을 참아내는 능력을 잃게 되겠죠. 그게 알아서 다 컨트롤 해주니까. 그리고 다운그레이드한 인간이 더 다루기 쉽죠. 마치 우리가 인지혁명할 때 동물의 마음 능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어떻게 떨어뜨렸죠? 염소무리에서 되게 똘똘한 염소는 우리가 괴롭혔죠. 그런 애들은 그 다음 세대에 가면서 점점 도태돼 갔죠. 우리가 말 잘 듣고 딱 문제없이 키우는 그런 애들만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점점점 수백만 년 동안 점점 기능이 향상되어서 훌륭한 침팬지로 살아오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런 우리가 점점 향상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필요 없게 돼서 어쩌면 특대형 개미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은유하고 있는 거죠. 약간 두려움의 냄새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의 내적인 목소리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적인 목소리를 오히려 조절하는 그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산만한 사람한테는 리탈린이란 치료제를 주고 죄책감을 가지는 병사한테는 항우울제를 줘서 그 죄책감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혼 생활이 불만인 아내한테도 항우울제를 줘서 그냥 대충 만족하게 살게 해주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이. 그래서 기술은 욕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구원을 해주겠다고 해요. 이건 뭐예요? 욕망을 제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인간성, 인간의 독특한 그 감정, 그거를 제어해주는 이걸 해주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기술은 이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해요. 인본주의를 높이 살려면 이런 걸 마구 다루면 이걸 제어하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기술은 이런 걸 제어해 주는 걸 우리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약간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인본주의에서는 이 인간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의 넥스트 종교인데 11번 챕터에서 말한 이 데이터교는 이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인본주의 자체도 버리려고 하는 종교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욕망과 경험을 버리는 종교인 거죠. 그럼 그 공간을 뭐로 채우죠? 그것이 바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11챕터에서는 데이터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지금까지는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이 전 지구 인류를 지배해왔죠. 인간이 최고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 한 개는 기술 인본주의,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근데 뭔가 모순돼 있어요. 기술 인본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앞뒤가 좀 안 맞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교인 거예요. 데이터교는 어떤 종교냐? 우주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현상이나 실체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데이터 처리에 기여를 많이 했으면 가치 있는 거야. 데이터 처리에 기여를 별로 안 했으면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종교인 거예요. 되게 괴상한 종교 같죠? 그런데 이미 과학계의 대부분은 이런 기준으로 정복돼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정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데이터교는 두 과학 조류의 합체로 탄생했는데요. 하나는 생명과학, 생물학인 거고 또 하나는 컴퓨터과학이에요. 사실 이 생물학과 컴퓨터과학은 완전 별개의 학문이었죠. 생명과학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후로 150년간 발전해 왔고 유기체를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죠. 컴퓨터 과학은 물론 뭐 더 예전에 러브레이스 여성인데 러브레이스가 이 컴퓨터 과학의 시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되게 다양한 시초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앨런 튜링이 튜링 기계라는 거를 창안한 것도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인 건데 아무튼 요걸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이후 80년 된 학문인 거고요. 전자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을 합쳐 보니까 똑같은 수학적인 법칙이 이 두 가지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동물, 유기체, 기계, 유기체가 아닌 것들, 비유기적 화합물,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장벽이 없는 거네. 마찬가지였던 거네. 논리가 똑같은 거였던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적인 알고리즘이 생화학적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생화학적 알고리즘보다 전자 알고리즘이 더 뛰어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흐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합체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소비자들한테는 획기적인 기술과 힘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자나 지식인한테는 모든 과학 분과를 통합하는 하나의 일반 이론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베토벤의 5번 교향곡, 그리고 증권의 거품 현상,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턴에 불과하고 동일한 개념과 도구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가, 그리고 증권 애널리스트, 의사, 컴퓨터 과학자, 그 생명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공용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딴소리하고 있었는데 서로를 같은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방식이 변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학문을 한다, 뭔가를 연구한다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인간이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요. 그리고 이 정보로부터 지식을 뽑아내. 그리고 지식을 쌓고 쌓아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내는 이런 식의 학문 발전이었죠. 그런데 데이터 교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이거는 인간들이 데이터에서 정보 뽑는 것조차도 할 능력이 못 돼. 이것도 그냥 기계가 해야 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뽑아낸 이 정보 너무 편협해. 너무 조금밖에 안 돼. 이거 못 믿겠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부터 뽑아낸 거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사실이죠. 우리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 교도들이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들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은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유기체나 벌집이나 박테리아나 숲, 도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욕망과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결정으로 전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 이념이라고 우린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아니다. 이것도 그냥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두 가지 약간 경쟁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었던 거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분산 처리인 거고 공산주의는 중앙 처리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지금 승리한 상태잖아요. 공산주의보다.
이거는 이념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다. 이게 더 선하고 더 옳아서 자본주의가 된 게 아니고 이 시점에 20세기 후반쯤 이 시점에는 중앙 집중으로 처리하는 공산주의 처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회 상황이었던 거다. 그 시점 사회는 대처를 못했다. 중앙 집중으로는 워낙에 처리할 게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불가했고 자본주의가 처리 능력이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선택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데이터 교도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소련에서 빵을 공급해야 되는데 중앙 집권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빵 배급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도 배급이 되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너네는 도대체 그러니까 길을 다녀보니까 영국을 다녀보니까 빵가게마다 줄을 그렇게 많이 안 쓴 거예요. 줄을 쓰긴 써도 뭐 10명이 쓰진 않고 아무튼 되게 원활하게 빵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련에서 와서 너네들은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방식으로 빵을 공급하길래 빵 공급이 이렇게 잘 되냐. 빵 공급하는 거 정책 세우는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 라고 하니까 영국에서는 우리 빵 공급 담당이란 게 없는데? 그냥 알아서 도는 건데? 라고 하니까 소련에서 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 빵 공급 담당이란 게 없는데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분산 처리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유발하라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증권거래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정보가 다 영향을 끼치잖아요. 뭐 무슨 정치적인 일, 뭐 전쟁, 아니면 무슨 사태,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진짜 몇 시간 내에, 뭐 몇 분 내에 다 반영이 돼 버리잖아요. 가격에. 온갖 것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재미난 시각도 조금 책에 나와 있었었고요. 자,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 보면 20세기에 데이터 처리 조건이 변화하면서 공산주의가 사라졌죠. 얘가 처리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21세기에 데이터 처리 조건이 또 다시 바뀌게 되면 성향이 그런 모양새가 좀 바뀌게 되면 어찌 보면 민주주의도 사라질 수 있을 거다. 민주주의가 그걸 처리해내지 못한다면. 데이터의 양, 속도가 바뀌면 선거, 정당, 의회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 왜냐? 비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나 정당이 비윤리적이고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로는, 이런 제도로는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선거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대표를 뽑아서.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투표로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모든 거를 직접 민주주의로 처리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거죠. 불가능하진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은 민주주의 메커니즘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가 뭔가 변화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린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딘가로 권력이 지금 흘러가고는 있어요. 어딘가로. 근데 몰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이것은 기술은 지금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간 그러죠. 잡아주겠지. 뭔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난 엘리트 지금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 어, IT 대기업들. 앞서서 주도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곳들의 헤드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뭔가 길잡이를 해주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혹은 조직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 생각일 수 있다. 못 잡을 거다. 못 잡을 수 있는 거다. 바로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 공백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이 권력 공백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다. 만약에 정치 구조가 현재 데이터를 처리 못하면 새롭고 효율적 구조가 그 자리를 채울 거다. 하지만 그 구조는 이전의 정치와는 다를 거고, 그래, 그럼 그걸 누가 만들고 제어하지? 만약에 그거를 인류가 못 해낸다면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네, 아무튼 누군가가 하겠지. 자,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역사를 훑어보면, 인류의 역사를 훑어보면요. 지금 데이터 교회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 교회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한번 훑어보시죠. 역사의 흐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정도가 될 거예요. 하나는 프로세서에 처리하는 장치, 뭔가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수를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프로세서의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프로세서 간의 연결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현존하는 연결을 따라서 이동할 자유를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수가 늘면 연결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향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있을 건데 사피엔스의 그 발전 단계를 요런 걸로 요런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1단계 인지혁명의 단계에서는 사피엔스끼리 서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 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양한 그래서 문화적 변화를 겪었죠. 요 1번, 2번. 1번, 2번. 그죠? 1번, 2번의 늘어나는 방법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발전해 왔다고 설명할 수 있고 2단계 농업혁명부터 이때는 프로세스 수가 급증했고 네트워크도 급증했죠. 하지만 제국까지는 못 늘었고 부족까지는 네트워크가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3단계 5000년쯤부터 과학혁명까지는 인간 협력이 피크를 이뤘죠. 그래서 도시, 왕국, 제국, 종교 같은 것들이 생겨났고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인간 단일 네트워크를 꿈꿀 수까지 있었어요. 만들진 못했고. 하지만 4단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그때쯤부터는 지구 인간 단일 네트워크의 꿈이 이루어졌죠. 지금은 진짜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죠. 어디든 갈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전 지구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인 거고 만약에 인류가 단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의 산출물은 만물 인터넷, 모든 것을 서로 연결된 인터넷이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출물이 만물 인터넷일 거고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물 인터넷 속에 인간은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의 인터넷이니까 그 모든 것 중에 인간이 포함되는 거죠. 정보는 자유롭고 싶어요. 데이터교의 최고 가치는 아까 그랬죠. 데이터의 흐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치는 결정된다고. 그래서 정보의 흐름, 정보의 자유가 데이터교의 최고 가치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치, 단일 가치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가치예요. 옛날 옛적에는 고대 시절에는 신앙이나 애국 같은 게 최고 가치였고 18세기에 단독 가치가 한번 나왔어요. 자유, 평등, 박애. 바로 인본주의에 대한 가치였죠.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지금 와서야 또 한 번 정말 오랜만에 200년 넘게 또다시 한 번 단일 가치가 나온 거죠. 정보의 흐름, 정보의 자유라는 가치.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달라요. 표현의 자유는 인간 표현의 자유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정보의 자유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정보인 거예요. 인간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자유롭게 유포될 권리, 최고 가치, 이거는 인간의 표현의 자유나 인간의 정보 소유 권리나 정보 제한 권리나 이거를 넘어서는 건 거예요. 정보가 자유롭게 유포될 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신성한 거 아니고 그냥 만물 인터넷을 창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면 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건 거고, 만물 인터넷, 아까 말한 인간이 창조한 그 산출물 만물 인터넷은 우주적 규모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며 신과 같은 위계에 서게 되는 걸 거라는 거죠. 인간은 그 속에 흡수되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의 교회 계명은 첫째, 가능한 많은 매체랑 연결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해서 데이터 흐름을 극대화한다. 1계명. 2계명. 연결되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스템에 연결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교의 두 가지 계명인 거죠. 기록하고 업로드하고 공유하라. 이게 이제 가치인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자들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알아서 굴러갔죠. 빵집이. 데이터 교도들은 데이터 흐름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요. 그리고 경험과 의미, 인본주의에서는 경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우주를 의미로 채우는 이런 것이 인본주의였잖아요. 데이터 교도는 경험은 공유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자기만의 일기장 공개 안 하고 나만 써. 비밀로만 써. 이거 무슨 의미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만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경험을 기록해서 데이터에 연결만 하면 된다. 의미 같은 건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도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가서 코끼리를 봐. 그래서 저 코끼리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코끼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나와 코끼리의 관계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코끼리를 봤으면 찍어서 페북에 올려요. 그게 우리가 요즘에 하는 행태인 거예요. 굉장히 데이터 교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아무도 안 읽고 비공개로 쓰는 거 이거 무슨 의미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데이터 교도의 입장과 동일한 거죠. 인간의 경험과 늑대의 경험은 동일하다. 하지만 인간은 온라인에 올리고 정지구적 시스템에 기여를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의 독창성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의 뇌파를 잃는 헬멧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도 페북을 할 수 있는 거죠. 개 뇌파 있는 걸 읽어서 그 개의 타임라인에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개가 나보다 좋아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데이터에 기여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교도 입장에서는 너 자신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은 원래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었고, 그런데 인간의 상상력은 생화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다. 나로부터 나온 그 뭔가 모를 혼이나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신 중심 세계관에서 신을 몰아냈죠. 인간 중심으로 되면서. 21세기 데이터교는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인간을 몰아낼 거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러면 유전자 연기설을 분석해. 그리고 너네 식구들도 분석하라 그래. 그러면 그게 참고가 될 테니까. 그리고 웨어러블 차. 그래서 너의 심박수 측정해. 그리고 어디를 다니든 찍어서 올려. 사진 올려. SNS에. 그리고 이걸 구글이나 페북이나 다 읽게 해. 걔네들 분석할 수 있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너 자신을 아는 방법인 거야. 네가 너를 아무리 사색하고 고민한다 해봤자 이거 못 이길걸? 하는 게 바로 데이터고가 말하는 너 자신을 파악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알고리즘이 다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흐름 속 잔물결. 우리가 잔물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 그래서 데이터 교가 세계를 정복한다면 일단은 인본주의의 과제인 건강, 행복, 힘이 과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교로 넘어오게 된 과정 자체가 이 인본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시작은 그게 되겠죠. 하지만 결국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알고리즘이 우리 일을 대신하게 되겠죠. 그러면 권한이 슬슬 알고리즘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알고리즘으로 권한이 넘어간 그 순간부터는 인본주의 과제는 이제 관심 아웃 오브 안중인 거죠. 그걸 왜 풀어야 되지? 더 중요한 게 많을 거예요.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 세계관을 바뀌는 순간 인간의 건강과 행복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해진 그 시대가 되면. 그래서 인류는 그저 우주적 규모의 데이터, 엄청 많겠죠. 인간을 제외하고도. 그 속에 잠은 물결일 뿐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멀리 봤을 때, 자, 세 줄로 요약하면 이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지금 이 대장정,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대장정의 마무리예요. 첫 번째, 과학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로 수렴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유기체는 보니까 알고리즘이더라. 생명은 데이터 처리 과정이더라. 두 번째, 지능과 의식은 분리되고 있어. 이게 꼭 같이 있을 필요 없어. 따로 동작해도 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8챕터인가? 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의식은 없으나 지능이 높은 알고리즘이 곧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지금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죠. 큰 세 가지 흐름. 자, 그럼 이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에 불과한 거 맞아? 진짜 그 속에 혼이나 영이 없고 자아의식 없고 그런 게 맞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두 번째, 지능과 의식. 무엇이 더 같이 있을까? 지금은 지능 쪽으로 더 쏠리고 있죠. 근데 의식이란 게 더 중요한 거는 혹시 아닐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놓친 거 있는 거 아닐까? 너무 기술들이 지능에만 포커싱 맞추고 발전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 그 다음, 의식 없으나 지능이 높은 알고리즘이 그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된다 쳐요. 그러면 사회나 정치나 일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대비해야 되니까, 알아둬야 하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날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모데우스 대장정을 맞죠? 이 마무리가. 네, 대장정을 마쳤고요. 우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 훑어봤죠. 마쳤고요. 어,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훑어드리긴 했지만 책을 읽으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또 나름대로 많이 책에 있는 걸 거의 어, 많이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로 리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의 해석이 많이 들어갔어요. 문단을 읽는 거 그리고 문단을 어떻게 씹어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전달드린 거기 때문에 꼭 호모데우스 리뷰를 읽고 재밌으셨다면 꼭 호모데우스 책 사서 본인들이 또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언젠가 또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물론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책이 나오면 또 한번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